안녕하세요. 율리시스 3장 프로테우스 편입니다. 율리시스가 가장 어려운 문학 작품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3장 프로테우스 편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운 장에 속합니다. 아마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였다라는 표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홀로 바닷가를 거닐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기는 스티븐의 내적 갈등이 끝없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3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스티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을 기반으로 한 가닥씩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장에서 도드라지는 스티븐의 의식의 기반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이고, 두 번째는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입니다. 이 회의감은 예술가가 되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냐는 데 대한 것인데요. 아직 젊은 스티븐이 미래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그냥 욕심 때문인 건지 도저히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생각은 끊임없이 뒤섞입니다.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를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머니를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자신이 예술가의 길에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스티븐은 인생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티븐의 생각은 끊임없이 자살로 귀결됩니다. 이것은 햄릿 왕자의 고뇌와도 유사한데요.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삼촌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서둘러 결혼한 삼촌과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무기력한 아들이 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는 햄릿 왕자의 처지와도 비슷한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던 햄릿 왕자의 미래는 어두울 뿐입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었죠. 스티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예술가가 되는데 성공한다 해도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죄의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테니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버린다면 이 모든 갈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스티븐의 복잡한 존재론적 갈등에 대해 설명하려다 보니 다소 길어졌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티븐의 이 깊은 갈등은 블룸이라는 존재를 통해 결국 해소됩니다. 이 책은 그 과정을 그린 작품이니까 벌써부터 어둡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의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할 텐데요. 대부분의 문장이 난해하기 때문에 읽기가 매우 힘드실 것 같아서 3장만큼은 각 문단별 의미까지 가능한 자세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은 각 문단과 제 설명을 비교하면서 보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장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의 제목은 프로테우스입니다. 프로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프로테우스는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쉴 새 없이 모양을 바꾸는 파도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3장의 배경이 바닷가이기도 하고, 또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며 끝없이 갈등하는 스티븐의 마음을 상징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3장은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이 작품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가시적인 것에 불가피한 양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근본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것입니다. 스티븐이 이런 문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결국 세상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자신의 존재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스티븐은 눈을 감고
바닷가 모래를 감촉합니다. 멀리건액에서 빌려 신은 구두 밑으로는 바닷가에 떠밀려온 조개 껍질들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나는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닷가의 조개 껍질처럼 세상에 뿌려진 알 수 없는 기호들 속을 걸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 조산사들이 계단을 통해 해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스티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이 조산사를 통해 세상에 끌어내어졌던 당시 자신을 과거의 모든 선조와 연결해 주었던 탯줄을 생각합니다. 그 탯줄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과 그 최초의 인간을 만든 신을 만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스티븐의 의식은 그 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갈등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귀결됩니다. 최초의 신화에서 이브는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꼽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생각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브라는 관념에 도달했을 때 스티븐은 혹시 자신도 이브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나기는 했지만 자신이 수태된 그 행위가 단지 부모들의 성적 쾌락의 결과물일 뿐이라면 혈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었죠. 이 생각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 현재 스티븐이 겪고 있는 갈등은 블룸을 통해 해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장의 이 장면에서 비롯된 스티븐의 의문은 결국 블룸을 만나 그를 정신적인 의미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풀리게 됩니다. 역시 그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을 감상하는 주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스티븐이 현재 걷고 있는 샌디 마운트 해변 근처에는 외숙모의 집이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인 외숙부 리치 고울딩은 뒤에서도 몇 차례 등장할 예정인데요. 외숙모의 집을 방문할까 생각하는 스티븐의 마음속에는 무능력한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숙모 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자신의 외숙부가 판사이고 또 다른 숙부는 육군 대장이라고 허풍 떨었던 과거의 기억으로 이어집니다. 그 기억은 다시 학창시절 신부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한편으론 외설스러운 욕망에 휘말렸던 자신의 모습과 위대한 작가가 된 자신을 상상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정중하게 절하던 기억들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작품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도서관에 소장되어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빛내줄 것이었습니다. 모두 수치스러운 기억이었죠. 스티븐이 자각하는 자신의 본래 모습은 이토록 수치스러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념에 시달리는 스티븐의 발 아래로는 모래가 흩어질 뿐입니다. 결국 숙모댁으로 가는 길을 지나친 스티븐의 생각은 파리에서 공부하던 시절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작가 조이스는 파리 유학 시절 생활을 위해 의학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스티븐 또한 파리에서 물리학과 수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어머니가 보내준 돈을 받아들고 우쭐대며 걸어가던 장면과 마침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내용이 적힌 전보를 받았던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려는 듯 이제 스티븐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다른 생각을 떠올리는데요. 역시 파리에서 알고 지냈던 같은 아일랜드 출신인 케빈 이건과의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스티븐은 전보를 받고 파리를 떠나기 전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추억들은 스티븐에게 힘들게 타지에서 살고 있는 케빈 이건이나 자신 같은 사람들은 결코 고향을 잊을 수 없지만 반면에 고향 사람들은 그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 조이스가 의식의 흐름 기법을 도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스티븐은 의식적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벗어나려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떠올리던 그 생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의 산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남쪽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스티븐이 현재 걷고 있는 샌디 마운트 해변 남쪽 방향에는 샌디 코브 해변이 있고 그곳에는 스티븐의 임시 거주지인 마텔로탑이 있습니다. 역시 스티븐의 의식의 흐름은 마텔로탑으로 이어지는데요. 스티븐의 생각은 아침에 멀리건에게 열쇠를 주었던 기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멀리건이나 헤인즈 같은 자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언제나 자신의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그의 눈에 죽어 누워있는 개의 사체가 보입니다. 파도가 남겨놓은 거품의 잔해 위에 놓인 개의 사체를 바라보며 스티븐은 마치 아일랜드인의 피 냄새를 맡는 것 같다 느끼죠. 이제 3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스티븐이 바위에 앉아 개의 사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실제로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스티븐을 향해 뛰어옵니다.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오는 개에게 겁을 먹은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정도로 용감한 멀리건에 비해 개 짖는 소리 따위에 떨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에 다시 한번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건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기억은 며칠 전 익사한 한 사내에 관한 생각으로 흐르고 그것은 다시 자신의 자살로 이어집니다. 스티븐에게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자신을 향해 비명 지르는 익사한 사내의 두 눈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끝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자신 또한 그 사내와 함께 바다 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면 자신도 이 모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바위에 앉아 산책 중이거나 조개를 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스티븐은 문득 뭔가 적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종이가 없던 스티븐은 오전에 디지 교정에게서 받은 편지 한 귀퉁이를 찢어 여기에 시를 씁니다. 이 장면은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나는 나에게서 나온 이 끊긴 그림자, 불가피한 인간상을 투영하여 다시 되부른다. 끊임없는 그것은 나의 것인가? 나의 형상 중의 형상인가? 누가 여기 나를 살필 것인가? 그 밖에 어느 누가 어느 곳에서 이 쓰여진 낱말을 읽을 것인가? 여기 있는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이 적은 글을 읽어줄 사람은 바로 블룸입니다. 해질 무렵 역시 이 해변을 찾은 블룸은 우연히 스티븐의 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13장에서 블룸의 눈을 통해 스티븐이 적은 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티븐은 지금껏 앉아있던 바위에 자신의 코딱지를 붙이고 몸을 일으킵니다. 굳이 코딱지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코딱지나 그와 비슷한 기호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작가가 굳이 지저분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 조이스는 성스러운 것만큼이나 속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세계는 그런 성과 속이 어우러져 존재하는 만큼 그 양면을 모두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율리시스 3장 프로테우스의 마지막 장면은 바위에 코딱지를 붙인 스티븐이 뒤쪽에 아마 누군가 있을 테지라고 생각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문장도 역시 나중에 등장할 블룸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이제 3장 소개가 끝났습니다. 특히 3장은 스티븐의 복잡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몹시 힘든 장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모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티븐의 마지막 생각처럼 뒤쪽에 다시 읽을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시고 너무 욕심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 블룸은 30대 후반에 배 나온 평범한 아저씨지만
한편으로 그의 이름에는 꽃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3장까지 읽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4장에서 활짝 피어나는 블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